필리핀 2025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 25년은 약간 그 정치 쪽이 어쨌든 이야기가 제일 많아서 정치 쪽 이야기를 좀 비중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구 세력의 충돌과 외교 관계의 변화라는 쪽으로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은 어쨌든 그 중간 선거가 있었던 해였고, 그리고 예산 집행과 관련돼서 조정이 있었고, 그리고 현 정부의 예산 사용과 관련된 그 부패 스캔들이 있어서 이게 그 큰 문제가 됐던 해였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글로벌 경기 뭐 이렇게 침체나 둔화 때문에 이렇게 필리핀의 거시경제나 거버넌스에 약간은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걸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제 성장, 정부 지출, 정치 권력 재편, 사회적 불만과 시민사회에서의 움직임이 이제 진행되면서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약간 높아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구조조정이나 개혁의 가능성도 열려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크게 올해는 중간선거가 있었던 해였는데요. 5월 12일에 전체 선거가 있었는데, 필리핀의 선거에서 이렇게 잘 아시겠지만 상원의원의 반절을 뽑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 선거 결과가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을 낳았습니다. 상원의원 선거에서 이 현 정권의 진영과 그리고 전 정부였던 두테르테 진영 간의 이 숫자를 세는 해석들이 이제 거의 줄을 이루게 되었는데요. 근데 수 자체로는 뭐 이렇게 약간 비등비등하게 나온 것처럼 돼 있어서 양쪽 다 이렇게 유리하게 해석은 했지만 그 뭐 여기 계신 양청호 선생님이 뭐 여러 자리에서 이렇게 잘 분석해 주셨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집권 세력한테는 불리한 선거 결과였고 그래서 이렇게 정계 개편과 그리고 이후에 정치적 대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소용돌이를 나는 그 선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르코스 현 대통령은 2025년 5월 하순에 이 고위 보직자들한테 일괄 사표 제출 요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 이제 이 선거를 대부분의 이제 신문과 아니면 이렇게 논문들에서 이 가문의 충돌로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거 직전에 2024년에서 25년까지 상황에서 두테르테 가문과 마르코스 가문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난 대선에서 두테르테 대통령의 딸이었던 사라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이렇게 같이 출마를 하면서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면서 두 세력 간의 연합처럼 보인 거였는데 그 한의문은 길지 않은 걸로 이렇게 돼 있었고요. 그러한 충돌 양상이 2024년에서 25년까지 적나라하게 표현이 됐습니다. 연초에 3월 11일에 마닐라 공항에서 두테르테 대통령이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헤이그 제사법재판소 구금센터로 이송이 됐는데요. 이 혐의는 2013년부터 16년까지 다바오 시장 재직 시기에 연루된 76건의 살인 사건으로 혐의를 받았고 급기야 필리핀으로 귀국하는 때 그때 구금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이죠. 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2025년 2월 5일에 하원에서 통과가 됩니다. 뭐 여러 가지 혐의가 있긴 하지만 약간 잘 보면 지나친 면들이 있는 항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살해 위협, 그 사무실 정보 사용의 비리 문제와 그리고 남중국해의 문제에 맞서지 못한 것도 이렇게 사유로 올라가서 결국 탄핵 소추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중간 선거가 돼서 어쨌든 이렇게 마르코스 진영에서는 굉장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긴장 관계에 있는 두테르테 대통령 진영에 대한 공격으로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조치들을 많이 했는데요. 근데 이 결과가 결국은 상원의원 12석 선거에서 마르코스 진영이 5석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 6석 정도 확보한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권 세력 아니면 친여 연합 쪽이 6석을 확보했다라고 평가가 되기도 하고 또 카운트에 따라서는 5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됩니다. 반대로 두테르테 진영도 한 5석 정도가 확보가 되는데요. 이게 이제 왜 이러한 복잡한 계산이 되냐면
결국 그 선거 전에 마르코스 진영이 알라이안샤라는 그룹을 만들었고, 그 두테르테는 두테르텐이라는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선거 막바지에 이 마르코스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객원 후보 뭐 이런 명목으로 이렇게 두테르테 쪽을 지지하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집계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마르코스 진영, 두테르테 진영이 5대 5였다. 그리고 나머지 독립으로 볼 수 있는 그 세력이 두 석이다. 아니면 아무리 뭐 이렇게 마르코스 진영을 많이 잡아도 여섯 석, 뭐 이렇게 정도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런 개수 정도뿐만이 아니라 상원의원 득표수에서 이렇게 상위를 차지한 사람들이 여기 두테르테 진영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최측근인 봉고나 아니면 범죄와의 전쟁을 이끌었던 델라로사나,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두테르테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장 상위에 있었기 때문에 의석수와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두테르테 진영이 선전한 걸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이미 마르코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미 마르코스는 현 마르코스 대통령의 누나입니다. 그래서 그 마르코스 누나가 막판에 이 두테르테 진영을 지지한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을 낳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두테르테 진영이 결국 선방한 걸로 해석하는 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 상원의원 선거에서 여러 가지 지역별 그 득표 현황을 보면 선명하게 갈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약간 필리핀에서 두테르테 진영과 마르코스 진영이 등장하면서 새롭게 이제 이 선명하게 된 지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다나오 지역, 이 남쪽에 있는 민다나오 지역에서는 두테르테가 압도적인 투표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일로코스를 비롯해서 약간 북부 지역에서 그 마르코스가 많이 나오는 걸로 돼 있고요. 그래서 두테르테 진영은 오히려 마닐라와 자신을 이렇게 차별하면서 보다 더 자신의 세를 강화하는 측면으로 이렇게 정치학자들 분이 많이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하원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들처럼 지금 집권당이 많이 이렇게 차지한 걸로 돼 있지만, 뭐 이건 오짜락 효과와 같은 이렇게 집권 세력에 대한 계속 유동적인 그 이합집산의 현상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치 엘리트의 세습과 거버넌스 구조가 그 지속됐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여전히 정치 왕조가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 정치 변동이 있더라도 제도적 구조 변화 없이는 이런 권력 독점이나 불투명성 문제가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인프라 개발이나 농업혁명, 국가 통합 뭐 이런 게 이제 마르크스 진영의 모토였는데, 이러한 마르크스 진영의 아젠다는 크게 이렇게 어필을 한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세력 싸움으로 두테르테 진영이 제국적 마닐라와 반대하는 자신의 그 지방 세력이라는 게 더 크게 영향력을 미친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이미 이제 두테르테 가문은 거의 다바오 인근에서 자신의 가족들이 다 자리를 차지하는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여전히 전국적으로는 기존의 정치 가문들 이런 거에 대항하는 이미지를 여전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석될지에 대해서는 저는 정확히 이렇게 분석하기 좀 어려운데요. 어쨌든 두테르테 진영은 기존의 세력과 다르게 자신들이 지방에서 새롭게 만들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는 그 성공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히 하원의원 선거에서 정치 가문의 독점 현상은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강화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렇게 전통적 후원 관계나 매표, 그리고 사업적 이해를 정치에 활용하는 전략은 여전히 필리핀에서 계속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테르테 가문이 기사 회생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그의 아들이, 두테르테는 시장에 당선이 됩니다. 다바오 시장에. 그리고 옥중 당선이 된 건데요. 그리고 아들은 부시장이 됐고, 그리고 장남, 손자, 그리고 뭐 손자의 다른 손자,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시의원이나 하원의원에 되면서 이 다바오 인근에서 이제 이게 막대한 세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현 가문은 이러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현 마르코스 가문이 2025년에 가장 그 신뢰를 못 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부패 스캔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 후반 9월부터 상당히 커진 시위가 있었는데요. 이게 홍수 제어용 인프라 사업을 둘러싼 대형 부패 스캔들이 세간에 알려지게 됐고요. 그래서 거액의 할당금이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있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시위가 확산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사업 실패를 넘어서 정부 신뢰나 공공사업 관리 체계에 대한 근간이 흔들린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고스트 프로젝트라고 언급이 될 정도로 명목에 있으나 실제 사업은 없는 일들이 많아졌고, 그런데 예산은 뭔가 사라지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돌았고요. 그리고 이러한 홍수 제어 프로젝트인데, 이게 거의 이렇게 마닐라와 마닐라 인근 이렇게 주변에 집중되면서 오히려 두테르테 진영이 더 공격하기 더 좋은 그런 빌미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홍수가 발생하는 취약 지역보다는 이렇게 메트로 마닐라가 중심이 된 걸로 보이게 되고요. 뭐 이렇게 시위 얘기는 뒤에 조금 더 부연하겠습니다. 이제 경제 부문입니다. 경제 부문은 어쨌든 이렇게 기관마다 조금씩 평가는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필리핀이 2010년 이후로 거의 15년 넘게 매년 5% 넘는 성장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5% 넘는 성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해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거의 특히 지난 10년을 이렇게 필리핀에 없어서 감을 잘 못 느꼈는데요. 근데 여기 와서 실제로 보면 사람들이 어쨌든 보이는 걸로는 경제가 많이 발달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프라가 발달을 했거나 아니면 어쨌든 젊은 층이 경제 참여 인구 비율도 높아졌고, 그리고 뭐 차량이 많이 증가를 했거나, 그래서 눈에 보이는 측면에서 많이 발달해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대중들로부터는 경제 성장 효과가 체감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것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필리핀의 경제적 특성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작금의 경제 성장은 주로 BPO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해외 기업의 아웃소싱, 그래서 이렇게 이른바 콜센터 산업의 발달과 그리고 해외 노동자의 손금액으로 경제가 주로 버텨지고 있는데, 이러한 특성 때문에라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렇지 못한 일반인들한테는 오히려 비공식 부문에서의 일자리가 오히려 감소한다던가, 그리고 이 사람들의 소득이 더 준다던가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물가는 올라가는데 이 사람들의 실질적인 소득은 줄어들어서 사람들이 서민들한테는 또 체감이 안 되는 이런 효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이후에 하반기와 내년에 대한 전망들이 조금 기관마다 다른데, 어쨌든 3분기 이후로는 성장 속도가 줄었다는 데는 어쨌든 평가가 공통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성장 둔화를 해석하는 여러 글 중에는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부패 스캔들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투자자들의 이 욕구를 감소시키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재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이런 게 영향을 줬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 무역 둔화나 아니면 글로벌 경기에 문제가 있지만, 근데 이 국내 정치 불안이나 부패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래서 향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공공사업의 투명성 확보나 투자 환경 안정화, 민간 부분 활성화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물가 상승률을 잡았다는 데는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앙은행이 애초에 목표했던 것보다도 더 낮게 돼서 물가가 이 하락하는 게, 그다음에 여러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준 걸로 많이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이 물가가 너무 이렇게 낮아진 게 오히려 이제 이 경제 성장에 대한 욕구가 떨어진 게 아닌가라는 이제 이런 해석으로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사업에도 많은 이제 비중을 두고자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194개 인프라 프로젝트가 승인이 됐는데, 근데 아까 이제 전에 언급했던 그런 이런 재정 그 지출의 비리 문제와 그리고 또 안보 문제도 이런 이렇게 경제 문제랑도 또 연동이 됐는데요. 이 바탄에서 카피텔을 연결하는 대단히 긴 사업입니다. 그리고 뭐 거의 아시아 최대의 길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듣는데 이 사업이 올해에 이렇게 론칭될 예정이었으나 이 사업에 중국 기업이 들어온다. 근데 이 중국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믿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같이 연동되면서 이 사업에 대한 추진이 이렇게 연기가 됩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외교 정책에서 약간 중국과 대립하는 양상이 경제 부문에도 영향을 준 그런 모양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외교 부문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미중 관계에서 불확실성이 증가했다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현 정부는 어쨌든 외교나 경제 부문에서 친미 태도를 이렇게 심화할 가능성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2025년 선거에서 본인의 색깔을 더 선명하기 위해서 마르코스 대통령이 오히려 더 이 중국과 거리 두는 그 태도를 더 분명하게 얘기한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테르테 가문이 중간 선거 이후에 회생하면서 향후의 대외 관계에서 어떻게 이제 흘러갈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이렇게 불확실성이 증가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남중국해 분쟁이 더 심각하게 이 악화가 됐고요. 그래서 9월에 여러 가지 이제 선박과 관련돼서 이 충돌 양상을 보이게 됐고, 반면에 오히려 이 미국과는 방위협력 협정을 더 강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그 군사 훈련을 강화하게 되고, 그리고 이른바 태스크포스를 창설하면서 중국의 강압에 이 대응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양새로는 중국에 대한 대결, 그리고 이를 위한 미국과의 공조, 이게 강화된 걸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약간 외교 문제가 아닌 걸로 보이는데 외교 문제가 된 또 하나의 사례가 2025년에 있었습니다. 알리스 고어라는 한 사람의 시장인데요. 그냥 뭐 정확히 얘기하기엔 무니시팔리티여서 그렇게 큰 약간 군이나 그 정도의 작은 규모의 시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중국 국적이었다는 게 밝혀졌고, 근데 이 사람에 대한 문제가 스파이 문제까지 이제 확대되면서 단순히 그냥 이렇게 신분을 위조한 문제가 아니라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는 외교 정책과 경제 투자 부문이 축소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친미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의 직접 투자가 감소된 것이 일단 2025년 필리핀 경제 부문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마르코스 대통령은 언제나 모두의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 가지 정책으로 드러난 것으로 보면 친미를 더 분명히 하고 중국과의 거리를 더 뚜렷하게 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2026년에 아세안 의장국이 되는 이 필리핀이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는 2020년에 관심 있게 봐야 될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 사회 부문에서는 이 부패 스캔들 문제가 어쨌든 가장 큰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항의 집회가 됐고, 그리고 이 정부의 인프라 프로젝트 자체가 아예 유령처럼 존재했다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 그 대중들한테 충격을 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동시다발적인 시위가 메트로 마닐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일어나게 됐고, 그래서 종교단체나 시민단체 중심으로 이 시위가 확산됐는데 투명성 확보나 그 정부의 책임을 요구하는 게 가장 큰 요구가 됐습니다. 이제 9월 4일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여기에 가장 뭐 대표적인 구호가 바하사 루네타나 아니면 트리니온 페소 마르치 뭐 이런 이름으로 큰 시위가 조직이 됐는데요. 바하라는 말은 가득 찼다라는 말에서 루네타 공원에 여기가 리잘 공원이죠. 그 상징성도 있지만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이런 상징성도 있지만 바하란 말 자체가 홍수죠. 홍수여서 홍수 프로젝트를 뜻하는 말로 사용이 된 걸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트릴리언 페소는
이 부패의 범위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이름으로 이렇게 조직된 시위가, 어쨌든 작게, 뭐, 처음에는 마닐라 중심으로 시작을 했지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고, 9월에 시작한 시위가 12월까지도 어쨌든 계속된 걸로 보여서, 어쨌든, 이게 단순한 비리 문제에 대한 뭐 이런 저항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운동으로 이렇게 확산될 조짐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시작은 뭐 이렇게 평화적인 시위로 이렇게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뭐 원래 이렇게 필리핀에서 시위 역사에 관련돼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많이 거론되는 맨디올라라는 지역이 있죠. 근데 맨디올라 지역 부분에서 무력 충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력 충돌 중에 한 사람은 칼에 찔리고 한 사람은 유탄을 맞아서 죽는 일까지 이렇게 생기면서 약간 이렇게 좀 과열 양상으로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제도 개혁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구조적 한계가 있고 이게 이제 어쨌든 필리핀에서 사회 부문에서의 긴장 관계를 계속 만들어내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인프라 투자나 교육 확대, 공공사업 개혁 이런 게 긍정적 요인이긴 하지만 여전히 계속되는 정치 엘리트의 세습이나 부패 관행 그리고 행정체계의 비효율성 이런 게 저해 요인이나 방해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도개혁이나 시민사회 강화라든가 아니면 거버넌스 개선 같은 게 사회 부문에서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2025년 필리핀은 정치 왕조가 계속된 현상이 가장 뚜렷이 보였고요. 그리고 거기서 마르코스 가문과 두테르테 가문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어쨌든 한 세력이 완전히 진압되는 걸 보이지 않고, 오히려 여전히 건재함을 보이는 것 때문에 앞으로 이 정치 관련돼서는 더 불투명성이나 이런 게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경제 부문에 대한 추진, 그리고 외교 관계에서의 중심, 혹은 뭐 독립, 뭐 이런 게 다 영향을 받을 걸로 보여서요. 2026년은 본격적으로 마르코스 대통령이 시험에 오를 그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만약에 이 시험을 잘 통과하지 못하면 조기 레임덕이 올 수도 있다라는 이렇게 우려가 여러 군데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제 이야기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발표에 대해서 양청원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보모 서강대학교 양성원입니다. 정보모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거 자료를 받고 나서 좀 읽어보면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됐는데요. 특히 2025년 필리핀 중간선거를 굉장히 자세하게 잘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중간선거가 단순한 주기적인 선거가 아니라 이게 어떠한 필리핀에서의 정치적 균열이라든지 경제 둔화, 그리고 외교 지형 변화, 그리고 사회적 분노가 이렇게 동시에 분출된 위기의 연속이라고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그 태국 발표하실 때 유해진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복합 위기가 이제 필리핀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특히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ICC 체포하고 그다음에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의 탄핵 소추 그리고 마르코스 가문 내부의 권력 갈등이라든지 그다음에 홍수 방지 프로젝트 스캔들 등 이 어느 때보다도 2025년도에 필리핀에서는 정치 사회적인 이 구조적 취약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토론에서는 그 발표를 바탕으로 몇 가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점, 그리고 발표가 논문으로 이렇게 이어져야 되니까 좀 더 확장될 수 있는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정치 부분에서는 이 균열의 다층성이 나타났다라고 저는 판단을 이해를 했습니다. 역시 마르코스하고 두테르테 두 정치 블록 축의 붕괴가 되고 그다음에 재편이 동시에 나타났고 뭐 이러한 정치적 갈등은 필리핀에서 이제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은 2025년도에 있었던 사건들은 조금 밀도가 달랐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뭐
예를 들면 하나만 나와도 이렇게 전국이 흔들릴 만한 사안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지난해에만 10개 이상이 터졌고 예를 들면 뭐 탄핵소추라든지 ICC 체포 그다음에 뭐 부패 관련들 그다음에 전국적인 반부패 시위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중간선거 이후에 국회하고 행정부 그리고 이 지방정부 간에 나타났던 어떠한 정치적인 균열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상원에서는 뭐 연합이 뭐 5에서 6석, 그리고 과반조차 좀 위태로운 수치고, 하원에서도 약간 100석을 조금 넘는 이제 의석수를 확보하면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야당과 이게 무소속, 그리고 두테르테 계열이 이렇게 좀 조각조각 잘 자기들끼리 결집하는 모양새가 보였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단순한 정치적 이합집산으로 보기보다는 정치적 권위 엘리트 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권위가 급격히 약화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정치 지도자, 특히 대통령 같이 정당성 붕괴나 제도적 권위 또 신뢰 상실, 그리고 가문과 엘리트 네트워크 내부에서 나타나는 이 균열이 동시에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 권위가 필리핀에서는 전통적인 가문 정치와 또 강한 인적 네트워크가 발현된 것은 사실이지만 근본적인 이 권위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권위가 흔들린다는 것만 이 선거를 통해서 보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이게 정책 집행력의 이 약화로 연결되고 특히나 이 집권 세력이 상하원 모두에서 압도적 장악에 실패하고 또 지도자 개인의 권위가 흔들리는 것이 결국에는 국가 정책의 일관성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경제나 외교, 또 재난 정책, 뭐 대부분의 분야에서 정책의 마비 혹은 정책 집행의 지체가 나타났다고 보여지는데요. 또 그러한 권위가 흔들리면서 지방에서는 좀 더 정치적 다이나믹이 나타났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강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마르코스와 두테르테 갈등이 이제 정점에 달하면서 지역 기반 정치 세력의 재편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다나오에서는 두테르테 가문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강화된 반면에 루손이나 뭐 비사야스에서는 마르코스 진영의 균열이 나타났고 오히려 과거 정치인이었던 레니, 예, 그 핑크 지지자들이 다시 새로운 아까 그 두테르테하고 마르코스 세력에 속하지 않았던 그 2명을 당선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보도도 나왔듯이 이러한 좀 정치적인 지방에서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민다나오에서는 강화되고 다른 지역에서는 약화됐다는 이런 것들이 지역에 따라서 이 불균등하게 정치적 권위가 달라졌다라는 점이 조금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정치적 권위가 약화되면서 시민사회 영역에 이 직접적인 대응이 나타나는 점도 강조해 주셨는데 이게 단순한 부패 규탄을 넘어서 이 제도적 신뢰 회복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나타났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이게 과연 이제 제도화로 이어질까라는 의문점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결국에는 2025년 필리핀 정치는 누가 권력을 가지는가가 아니라 이 권력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권력 자체가 정치 권력 자체가 흔들리는 한 해가 아니었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논문으로 나와야 되니까 이게 단순하게 필리핀 중간 선거의 배경과 결과 그리고 스캔들 등을 이렇게 나열하기보다는 어떠한 정치적 질서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분석을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필리핀은 2025년 3분기 성장률이 4%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경제 위기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수준입니다만 지난 20년간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 계속 4에서 6% 정도의 성장률을 보여왔기 때문에 사실상 안정적인 저성장 상태를 반복해 왔고 또 이게 필리핀에서는 송금 경제 말씀해 주셨지만 인프라 투자 그리고 BPO 네, 콜센터 산업이 필리핀 경제를 꾸준하게 떠받쳐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저는 2025년의 그 성장 둔화가 과거의 현상과는 조금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숫자 그 이면에 심각하게 만연해 있는 경제 정책에 대한 신뢰가 붕괴됐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필리핀은 늘 낮은 성장을 해왔지만 정부가 최소한 집행은 한다라는 어떤 믿음, 신뢰 이런 게 있었는데 발표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고스트 프로젝트가 나타나면서 올해는 이게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인프라 예상은 뭐 사상 최대가 책정이 됐다고 하지만 있지도 않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뭐 실제로는 이제 집행이 안 됐다는 거죠. 돈은 지급이 되는데.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홍수는 실제로 피해로,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졌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반복되는 비리라고 보기보다는 국가 역량이 근본적으로 지금 사업 집행과 또 감독, 뭐 평가 기능에 대한 능력을 상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다시 말하면 이 과거의 저성장은 이제 어떠한 상황적 경제, 필리핀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구조적인 한계 때문이라고 성장을 못하는 거라면 2025년도에는 국가 기능 자체가 조금 후퇴하거나 정체에 대해서 성장할 수 없는 상태로 돌아선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 필리핀 경제가 제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정치적 투명성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어떠한 정치, 경제,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외교인데요. 발표에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제 필리핀 외교는 더 이상 외교 정책만으로는 설명이 되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국내 정치적인 엘리트 간 균열과 또 경제적 압력, 그리고 사회적 감정이 동시에 이게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점이 2025년 필리핀 외교의 특징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교가 외교부라는 관료들에 의해서 진행되는 게 아니고 어떤 국내 정치적인 상황, 이벤트로 인해서 결정적인 영향을 받고 또 끼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마르코스는 친미 안보 협력 강화 기조를 보이고 사라는 이에 대해서 조금 거리를 두면서 외교적 측면에서 이제 정치적 분열이 나타났고 또 남중국해 그 긴장 상황과 또 앨리스고 스파이 문제 그리고 이에 따른 대중적 반중 감정이 확대되면서 어떤 이런 것들이 동등하게 외교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증폭시키고 악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중간 선거에서도 이 반중 정서가 이 정치적 동원 자원으로 이게 활용되기도 했는데요. 마르코스가 선거 핵심 슬로건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중국의 속국이 될 것이냐, 뭐 이랬던 것처럼 어떠한 현실적인 위협의 내러티브를 만들어서 이제 외교를 국내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국내 정치적인 이벤트가 외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렇게 외교가 완전히 이제 국내 정치화된 게 아닌가라는 결론까지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문제는 이게 이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반중 정서가 강하면 관광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또 대중국 투자가 감소하게 되고 또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대한 공백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국내 정치가 외교를 권력 강화의 자원으로 활용하면 할수록 경제가 어려워지는 이런 악순환이 이제 반복된다라고 보이고요. 만약 사라가 다음 대선에서 승리하면 이러한 격차랄까요? 뭐 이러한 간극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논문에서는 국내 정치적인 요소와 외교, 그리고 경제를 연결시켜서 어떤 복합위기의 상황을 분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민사회 영역인데요. 시민사회 영역이 오랜만에 활발해진 게 과연 개혁의 시작점인지, 저는 정본모 선생님과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발표에서는 약간 달라지셨는데, 저한테 주셨던 자리에서는, 어, 개혁의 시작점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셔가지고, 예, 물론 이제 거리의 정치가 국가 신뢰의 붕괴에 대한 이제 집단적 움직임이라는 것을 아주 보여준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긴 하지만, 다만 이게 과연 과거의 피플 파워와 비슷한 결과로 이어질 것인가라는 조금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시민들의 분노가 어떠한 응집체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느슨한 연합체라는 거죠. 선생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그래서 강력한 리딩 그룹이 없다라면은 이게 제도 개혁을 연결되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다시 말하면 어떤 정치적 매개체인 정당이나 야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필리핀에서는 정당의 기능이 약하고 또 야당 의원은 정치적 이합 집산의 기회만을 이렇게 노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구조화되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국가의 역량을 강화한다거나 뭐 개혁하는 쪽으로는 조금 연결될 것인가는 조금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2025년 필리핀은 정치적 권위가 조금 내려간 한 해였다. 그리고 정책에 대한 신뢰성, 정부에 대한 신뢰성이 붕괴가 되었다. 그리고 외교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있다. 또 사회적 분노가 이렇게 상호 간에 이렇게 메비우스처럼 끊임없이 반복되고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 한 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확실히 복합 위기라고 칭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제 필리핀의 정치 질서가 과연 실제로 사회적 전환으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관찰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저한테 처음 주셨던 그 PPT 파일을 보고 생각이 들었던 건데요. 2025년에 대중시위가 필리핀 대개혁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보신다고 저는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 근거를 조금 더 알고 싶은데요. 그리고 발표에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 왕조가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지역 정치의 그 폴리티컬 머신들의 힘은 여전하다. 그리고 정당 체계는 부재하다. 뭐 그리고 시민사회 조직력, 조직화는 여전히 부족하다. 뭐 이러한 상황이 전혀 달라진 건 아닌데, 정봉호 선생님께서 이번에 나타난 시민들의 그 운동을 어떤 전환의 기회라고 보시는 것 같아서, 혹시 제가 모르는 특별한 포인트를 발견하신 게 있는지 여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짧게 더 하자면은, 이번 선거가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랬지만, 대선에서 젠지라고 부르죠. 이게 MZ 세대들이 거의 60%가 넘는 그 선거 인단이 되었는데 이것이 필리핀 두테르테와 마르코스 간의 경쟁이 심화되는데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발표와 토론을 듣고 질문이 있으시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있으신가요? 아니면 뭐 채팅창에 써주셔도 되고요. 예, 박은홍입니다. 질문 네네. 드려도 될까요? 네네. 예, 예, 두 분 선생님, 정범훈 선생님하고 양청환 선생님, 수고 많으셨고요.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번째로는 정범 선생님 발표를 들으면서 그 필리핀 정치를 이제 뭐 특징 지었던 커시크 데모크라시, 지방 토어 민주주의 또는 뭐 족장 민주주의라고도 얘기하나요? 그걸로부터 전혀 필리핀의 정치가 진전되지 못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 또 경제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발전 국가 같이 강한 정부가 등장해서 소위 그 높은 수준의 어떤 경제를 이끌어내는 아세안 익스로서의 어떤 면모를 확실하게 보이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좀 밝은 측면을 좀 더 한번 있다면은 듣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른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정범 선생님은 시민사회 관련해서 하나의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하셨다 하지만은 에드사 1, 2가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대로 정치 세력화돼 가지고 정당 배열 구도 안에서 자기 자리를 못 잡았던 게 지금의 정치 왕조가 재생산되는 하나의 원이기도 한데 왜 이렇게 개혁 진보 세력이라는 이 그룹은 왜 이렇게 못하는가? 그런 질문을 또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보문 선생님, 그럼 답변해 주십시오. 한 5분 남았습니다. 뭐 조금 넘어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예. 뭐,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답변할 능력이 없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예, 오히려 제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었던 일들에 대한 해석을 양청원 선생님이 이렇게 다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정치 부문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뭘 봐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힌트를 주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뭐 이 하원의원 선거나 아니면 이 지역에서의 이 정치 지형의 변화 이걸 이렇게 더 이렇게 면밀히 봐서 해석을 좀 더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 뭐, 그, 양정호 선생님이나, 이제, 박은호 선생님이 얘기하셔서, 약간 이 사회 진영과의 이야기인데, 사실 저도 그렇게 확신을 가질 만한 어떤 근거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더 이해하기 어려운 부조리가 이렇게 오히려 여기 와서 더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밖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경제 성장과 이런 신화에 대한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그것과 따라갈 거라고 기대되는 여러 가지 복지 수준의 향상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아니면 시민들의 참여라든가 이런 게 그렇게 보인다고 생각은 잘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민사회 진영이
양창원 선생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어떤 결집이나 누군가를 뭐 이렇게 세우기 위한 방향으로 가는 거라고도 그렇게 잘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오히려 아주 그 밝게 보는 사람하고 염세적으로 보는 사람들하고 너무 이 괴리가 더 커진다라는 생각을 더 강하게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그냥 분석을 하기 전에 그냥 들리는 느낌으로는 여기 경제 성장의 동력은 오히려 필리핀이 끌고 간다라기보다는 필리핀이란 장에서 이용되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다국적 기업이나 이런 데들의 경제가 필리핀을 빌어서 이용이 되고 필리핀의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이렇게 경제 성장의 궤도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국제 경제에 그냥 참여하고 여기서 소득이 생기면서 이렇게 잡히는 게 있어서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필리핀의 경제 발전 상황을 보기 위해서는 다른 리트머스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GNI, 뭐 GDP 이걸 아마 그렇게 해서 볼 수 있는 현상이 아닐 것 같고요. 그게 얼마나 이 내셔널 이코노미에 기여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의 다른 잣대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치 부문에서의 참여는 네, 그 젊은 사람들의 뭐 이게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태국에서 보이는 어떤 새로운 젊은 사람들의 정당을 만들어가고 이렇게 보이는 것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참여가 높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행정에 대한 감시, 이 욕구는 커진 것 같은데 그게 어떤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드는 데까지는 아직 큰 건 아닌 거라고 일단 보이게 되고요. 아, 네, 뭐, 얘기하다 보니까 더 암울해지고 복잡해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필리핀을 보는 새로운 이 자와 리트머스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양정호 선생님이 얘기한 그런 복합위기 이런 건 어쨌든, 한 가지의 좋은 틀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네, 제 얘기는 여기까지. 네, 예, 감사합니다. 그쵸. 어마무시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지금 각 지역을 리뷰를 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게 전면적으로 재고찰될 필요가 있다. 적어도 필리핀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리뷰 발표를 넘어서는 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사실 그렇죠. 예, 어, 계속 다 부조리하게 보이는데 어쨌든 작동하고 있다면 그 작동하고 있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되겠죠.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럼 고맙습니다.